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중일 전쟁 2부입니다. 1937년 7월 7일 베이핑 인근 루거우차오에서 발생한 소동으로 7월 8일 연대장 무타쿠치레냐가 베이핑 북쪽 15km에 있던 교회 도시 완핑현을 공격하면서 중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지난 1부에서 제가 루거우차오 사건은 커지지 않아도 될 일을 무타쿠치레냐가 괜히 확대시킨 사건이었고, 또 완핑현 공격도 그 어떠한 상부의 지시나 승인이 없는 무타쿠치레냐의 단독적인 결정이라 말하며 이 중일 전쟁의 발발이 무타쿠치레냐 단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는 식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중일전쟁을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사람은 무타쿠치레냐이긴 했지만 이미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일본의 야욕이 중일전쟁 몇 년 전부터 아주 노골적이었기 때문에 이 무타쿠치레냐가 아니었어도 누군가에 의해선 기름에 불씨를 던져 전쟁이 발발했을 겁니다. 그게 그저 무타쿠치레냐였을 뿐이었던 거고요. 7월 25일 허베이성이 주둔 중이던 중국 주둔 일본군 2개 사단 규모가 본격적으로 베이핑과 텐진을 향해 공격했습니다. 일본군은 먼저 새벽에 베이핑 텐진 일대의 폭격 공습을 감행한 뒤 오전부터 강한 화기와 장비들을 내세우며 진군했는데, 이것이 중일전쟁의 첫 전투라고 할 수 있는 베이핑 텐진 전투입니다. 베이핑과 텐진에서 국민당군이 방어태세를 갖추고 항전했지만 사상자만 늘어나며 7월 30일 베이핑과 텐진이 모두 함락되었습니다. 고작 그 5일간 베이핑과 텐진에서 나온 중국인 사상자가 무려 1만 명이었죠. 장제스는 반드시 베이핑과 텐진을 탈환해야 한다며 내몽골에 주둔 중이던 7일 집단군더러 베이핑으로 남하하여 베이핑을 탈환하도록 지시했죠. 7일 집단군의 사령관은 푸쩌이와 타원보였습니다. 그리고 장제스는 베이핑 인근 국민당군을 모아서 베이핑의 남서쪽을 공격하도록 하였죠. 이 베이핑에 있던 일본군은 위아래로 공격을 받게 생겼는데, 베이핑의 북쪽에서 7일 집단군은 선전했지만 베이핑 남서쪽을 공격하던 국민당군은 일본군의 집중 포화를 견디지 못하고 기동이 마비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7일 집단군을 이끌던 탕원보는 베이핑 남서쪽의 국민당군과 합류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망가져버린 거죠. 탕원보는 군대를 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8월 8일부터 시작하여 약 3주가 흐른 8월 26일에 탕원보가 후퇴하면서 베이핑 탈환전은 실패로 돌아갔고 7일 집단군의 사상자는 무려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일본군은 후퇴하는 7일 집단군을 추격했고 내몽골 화북지방 경계지역에 있는 대도시 장자커우까지 점령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니 장제스도 시안사건 이후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미뤄왔던 국공합작을 추진해야만 했습니다. 공산당의 힘이 필요로 했던 걸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의 군 조직을 홍군이라고 불렀는데, 홍군의 규모라고 해봤자 3만 명 정도, 그리고 우수한 화기를 갖춘 정예병도 아니고 게릴라 유격전에만 특화된 병사들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투입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죠. 그렇다면 왜 공산당의 힘이 필요했는가? 장제스는 공산당이 아니라 소련의 지원이 필요로 했습니다. 소련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장제스도 공산당과 연합할 수밖에 없었죠. 마오쩌둥의 승인하에 중국 공산당에서는 그나마 장제스와 친분이 있던 저우언라인을 통해서 이 장제스와 연락하며 국민당과의 합작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저우언라인은 장제스에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적과 싸워 국가를 보위하고 국토를 보전하겠다며 국민당에 대한 흡수와 충성을 맹세했죠.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이 동의되자 소련도 국민정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8월 21일경 장제스는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단순히 불가침 조약 체결을 넘어 소련은 국민정부에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죠. 1937년 9월 22일 국민당과 공산당은 국공합작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과거 순원의 국민당이 초기 중국 공산당을 국민당으로 편입했을 때의 국공합작과 구분하기 위해 중일전쟁 당시 국공합작을 제2차 국공합작이라고 한답니다. 장제스는 중국 공산당의 군 조직인 홍군을 국민당군으로 편제하였습니다. 우선 산시성 예난에 주둔 중이던 중국 공산당의 중앙 홍군을 팔로군이라고 명명하고 산시성의 군벌이었던 옌시산 휘하에 배치시켰죠. 팔로군의 사령관은 주덕, 부사령관은 펑더화이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남방 양쯔강 유역에 집결했던 공산당의 홍군 유격대들을 모아 신사군으로 편제하였죠. 말씀드렸듯 중일전쟁은 일본 본국 주도하에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관동군과 진화주둔군이 제멋대로 일으킨 전쟁이었죠. 그래서 일본군이 베이징과 텐진을 점령했어도 그 다음 어떻게 할지가 감이 안 잡혔습니다. 그대로 북쪽에서 남쪽까지 내려간다? 중국 대륙이 얼마나 넓은데 관동군과 진화주둔군의 힘만으로 그 길어진 보급선을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죠. 중국 역사 속에서 언제나 중국의 왕조들을 상대로 군사적 우위를 점했던 거란족의 요나라나 여진족의 금나라도 중국 남방까지 내려가 중국 대륙 전체를 차지하진 못했습니다. 중국 남방까지 중국 대륙 전체를 차지했던 외세민족은 몽골족의 원나라와 만주족의 청나라
뿐이었는데 몽골족과 만주족의 중국 정벌도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중국 남방까지 내려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작전이었죠. 전쟁을 부담스러워한 일본 본국이었으나 어쨌든 전쟁이 터져버린 상황에서 무르는 건 말이 안 되고, 기왕 일어난 전쟁, 어쨌든 일본이 우위를 저만 채 끝내야 하는 건 인정하고 있었고, 이 전쟁을 강력히 주장했던 군부 측에선 단기간에 중국 대륙 전체를 차지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꼭 중국 대륙 전체를 차지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다. 중국의 수도인 난징만 점령하면 국민당 정부는 항복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본의 군부, 특히 그간 활약한 육군의 경쟁심을 느낀 일본 해군 주도로 중국 북쪽에서 남쪽까지 육군이 내려가지 말고 해군으로 곧바로 중국의 동남부를 치고 수도 난징부터 체크메이트하자는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수도 난징으로 집공할 수 있도록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중국 동남부의 도시로는 상하이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해군 주도로 상하이를 침공했습니다. 상하이 전투는 하세가와 기요시가 이끄는 제3함대가 총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중일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언제고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생각하고 있던 중국의 장제스는 독일 군사 고문단들과 함께 일본의 전쟁 시나리오를 추측하고 있었고, 독일 군사 고문단들도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육지를 통해 내려오는 건 부담스러울 테니 일본이 상하이를 통해 난징으로 직공하는 작전을 수립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국민당 정부도 상하이에 견고한 방어 전략을 구축해두고 있었죠. 1937년 8월 13일 일본군 해군 6전대 5천여 명의 병사들이 상하이 내 주요 거점지들을 위주로 공격하며 상하이 전투가 개전합니다. 단 중국 국민당군도 엄청난 방비를 하고 있던 터라 장파쿠이가 이끄는 제8집단군과 장쯔송이 이끄는 제9집단군이 금세 반격에 나서 일본군을 몰아내기 시작했죠. 국민당군은 일본군을 상하이의 한 구석으로 몰아넣었고 중국 해군도 동원되어 상하이 입구를 차단했습니다. 상하이 항구에 버려져 못쓰는 배들을 바다에 던져놓아 진로를 방해하고 많은 기뢰들을 부설해 놓았죠. 일본군이 중국 국민당군에게 포위되자 일본 본국의 해군에서는 인근 대만에 있던 폭격기들과 항공기들을 중국 동남부 지역으로 출동시켰으나 중국 국민당군도 항공기들을 보내 일본 항공기들을 격추시켜 나갔습니다. 이로써 중국 국민당군은 상하이를 사수하는 데 성공했죠. 다만 상하이 구석으로 몰린 일본군은 죽음의 결사항쟁을 하며 버티고 있었고 국민당군은 이들을 토벌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일본 본국에서도 상하이에 고립된 일본군을 구출하고 상하이만큼은 어떻게든 점령해야 했기에 증원군을 보냈습니다. 일본군은 상하이의 우승에 3사단과 11사단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군사고문단 알렉산더 폰 팔켄하우젠이 설계해놓은 상하이 방어태세는 역시 견고했습니다. 일본군의 우승 상륙은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는데요. 놀란 일본군은 9사단, 13사단, 101사단, 3개 사단 병력을 추가 지원합니다. 그리고 상하이를 함락하기 위해선 재해권을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상하이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바다는 국민당군이 패선들을 던져놓고 기뢰들을 부서에 차단해버렸기 때문에 쉽사리 입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장인 항구를 노리기로 했는데 이 장인 항구로 들어오면 상하이는 물론 난징까지도 바로 들어올 수 있었기에 이 장인항에는 국민당 정부의 제1해군과 제2해군이 모두 철통같이 방어에 임하고 있었죠. 8월 16일 일본의 장갑 순양함 기함 한 척이 먼저 장인항을 선제 공격하였지만 중국 국민당 해군의 반격에 실패합니다. 일본은 항공모함을 보내기로 합니다. 8월 22일 정규 항공모함 카가호와 경항공모함 2척이 장인항 쪽으로 들어와 함재기들을 날려 공습을 퍼부으려고 했으나 역시 중국 국민당군의 고사포 공격에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일본 해군은 순양함과 구축함들을 연이어 계속 장인항 쪽으로 보냈습니다. 항상 고사포로 일본 함재기들을 상대했던 중국 국민당군 측에서는 이제 본인들도 항공기들을 출격시키겠다며 9월부터는 항공전이 전개되었습니다. 항공전에서만큼은 일본군이 우세했고 일본군은 무려 300기가 넘는 항공기들을 날리며 공중전에서 중국 항공기들을 격추하거나 요격했고 9월 중하순에 이르면 일본군이 제공권만큼은 확실하게 가져오죠. 제공권을 가져온 일본군은 도시의 폭격을 감행하려 했던 작전을 살짝 바꾸어 장인항에 주둔 중이었던 중국 함대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이 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9월 말까지 일본 항공기들의 무지막지한 공격에 중국 해군의 함선들이 하나둘 반파되거나 격침되었죠. 10월로 넘어가면 장인항을 사수하던 중국 국민당 해군 10여 척의 함선들이 전부 격침되고 말았죠. 한편 상하이 우승 전선으로 돌아가자면 육지에서는 압도적인 희생을 치렀지만 일본군은 독가스도 살포해가면서 말 그대로 몸으로 때운 일본군들의 자살 공격 등으로 무려 한 달 정도가 지난 9월 말에 이르러서 우승을 장악했습니다. 제공권과 재해권을 장악한 도움이 컸죠. 한 달간 일본군 측 사상자는 전사자가 3,000명, 부상자가 1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전력의 30%에 해당하는 손실이었죠. 피로 얻어낸 우승이었고 전략 거점을 확보한 일본군이었지만 생각보다 강했던 국민당군의 방어에 병사들의 전의는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일본군은 완전한 상하이 점령을 위해 6사단, 18사단, 24사단, 16사단을 추가적으로 상하이에 보냈습니다. 국민당군도 상하이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85개의 사단이 도합 70만 명이 넘는 국민당군이 상하이로 집결하였는데요. 상하이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